미국의 관세 재인상 압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워싱턴에 급파됐던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뚜렷한 성과 없이 귀국했습니다. 여야는 대미투자특별법을 다룰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코스피가 어제 5,300선을 뚫고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삼성전자는 국내 기업 최초로 시가총액 1,0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공천을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1심 판결이 오늘 선고됩니다. 검찰은 명 씨에게 징역 6년, 김 전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새해 들어 첫 통화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산 석유 수입을 제한했고 시 주석은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신중하게 다뤄달라고 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한 관세 재인상을 공식화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떤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지 정하는 관보 개제를 놓고 부처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산업부 장관에 이어 통상본부장도 미국에 급파됐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굿모닝 MBN은 먼저 국제부 연결해 한미 관세 협의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이상엽 기자,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조금 전 귀국했다고요. 성과가 있었나요? 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전 6시 20분쯤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여 본부장은 미국이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올리는 걸 막기 위해 지난달 30일 미국에 급파됐습니다. 하지만 4박 5일 일정 동안 맞상대인 그리어 미 무역 대표부 대표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부대표랑 만나서 한 2시간여 심도 있게 논의를 했고 한국이 약속한 대로 이행할 의지가 있고. 조현 외교부 장관도 서둘러 루비오 미 국무장관을 만났지만 대미 투자 확대에 협력하자는 원론적인 대화만 나눴습니다. 조 장관이 일정 중 참석한 핵심 광물 회의에서 벤스 부통령은 우리는 같은 팀이라며 무역 블록에 가입할 것을 강조했지만 한국에 대한 관세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이 녹록지 않아 보이는데 그럼 지금 미국에선 어떤 절차가 진행 중인 겁니까? 네,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 내용을 연방 관보에 실기 위한 부처 간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관세 인상안은 미 무역 대표부가 마련한 초안을 토대로 관계 부처 협의를 거칩니다. 이후 대통령 서명과 연방 관보 개제를 통해 최종 확정되는데요. 아직 최종 확정 단계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대미 투자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을 설득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한 상황입니다. 미국은 자신들이 반대해온 디지털 플랫폼 규제 법안은 한국이 속도감 있게 처리하면서 대미 투자와 관련된 입법은 미루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는 대미투자특별법을 심사하는 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제라도 입법을 서두르기로 한 건 다행인데 관세 재인상에 임박해서야 늑장 대처를 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어서 노하린 기자입니다. 여야가 대미투자 집행의 근거인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정무위, 재경위, 산자중기위 소속 민주당 의원 8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 등 모두 16명으로 구성됩니다. 특위에는 입법권이 부여되며 여야는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위 구성을 위한 결의안을 의결합니다. 다만 국민의힘이 그동안 요구해온 관세 협상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안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기업들에 대한 관세율 인상이라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 현안 과제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시급하다라고 하는 국익 차원에서의 야당의 판단이다. 실제 지난해 11월 26일 민주당이 발의한 대미투자특별법은 2달 넘게 국회 상임위에 계류돼 왔습니다. 이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오전 국회를 찾아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 국회의 승인 지연을 지적한 지 8일 만에 여야가 극적 합의를 이뤘다는 평가입니다. 여야는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대미투자특별법 관련 상호 합의안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 일단 지표상으론 긍정적이죠. 하지만 청년 일자리, 지방 소멸 등 우리 경제엔 걱정거리도 있습니다. 어제 삼성 등 10개 그룹 총수들이 이재명 대통령과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 270조 투자, 5만 명 넘는 신규 채용을 약속했습니다. 표선우 기자입니다. 새해 들어 처음으로 삼성 등 10개 그룹 총수들을 청와대로 초청한 이재명 대통령. 어제 해외 갈 걸 취소하고 오셨다면서요? 아예 당연히 아닙니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수출과 코스피 5천 등 경제 성과엔 기업의 기여가 컸다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과실이 청년에게도 퍼지면 좋겠다며 청년 일자리 창출을 당부했습니다. 경제는 생태계라고 하는데 풀밭도 있고 메뚜기도 있고 토끼도 있고 그래야 호랑이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인데 자칫 잘못하면 풀밭이 다 망가질 경우도 있겠다. 재계는 신규 채용으로 화답했습니다. 삼성 12,000명, SK 8,500명 등 총 5만 1,600명을 올해 채용하기로 한 건데 이 중 66%는 경력이 아닌 신입으로 뽑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는 지난해보다 2,500명 늘어난 수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재용 회장께서 삼성전자의 영업 실적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서 올해 조금 더 채용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 이 대통령은 또 정부의 5극 3특 집중 투자에 보조를 맞춰달라며 아리백 특별법, 지방 가중 지원 법제화 등 지방 투자 인센티브를 강조했고 재계는 5년간 270조 원 규모의 지방 투자로 호응했습니다. 청년 지방 문제 해결을 위한 기업들의 역할을 강조한 이 대통령은 기업들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해결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 관련 강경 메시지를 내고 있죠. 더불어민주당이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불법 투기 행위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 부동산 감독원 설치법을 이달 중 발의하기로 한 겁니다. 부동산 감독원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죠. 먼저 민지숙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부동산 불패로 대변되는 자산 쏠림 현상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손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무슨 수를 서서라도 잡겠다라고 하신 것은 대한민국 정상화의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절박함 때문입니다. 이달 중으로 민주당은 부동산 거래 불법 행위를 감독하는 부동산 감독원 설치 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국무조정실 산하에 설치되는 부동산 감독원은 국토부와 국세청, 경찰청과 금융당국 등 관계부처를 총괄하게 됩니다. 핵심은 부동산 불법 거래 행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겁니다. 특별사법경찰을 둬서 이상거래나 담합, 시세 띄우기 같은 불법 행위를 전담 수사할 수 있게 됩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며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를 주문했고 지난해 11월 국무조정실 산하에 추진단이 출범했습니다. 양도세 중과 유예는 더 이상 없다고 강조한 이 대통령은 어제도 이미 4년 전부터 종료가 예정됐는데 대비하지 않은 책임이라며 다주택자보다 집값 폭등에 고통받는 국민이 더 배려를 받아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작되면 세금이 얼마나 늘어날까요? 2주택자는 2.3배, 3주택 이상은 3배 가까이 양도세가 많아진다고 합니다. 세금 걱정에 집을 내놓는 다주택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서울 목동의 1,300세대 규모 아파트입니다. 지난해 10월 20억 원에 팔렸는데 15년 전 10억 원에 샀다고 가정하면 다주택자라도 지금은 2억 6천만 원만 양도세를 내면 됩니다. 하지만 5월 9일 이후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중과가 적용되면 2주택자는 양도세가 5억 9천만 원으로 2배 넘게 증가하고 3주택 이상이면 6억 8천만 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합니다. 양도세율이 20에서 30%포인트 높아질 뿐 아니라 집을 오래 보유할수록 세금을 줄여주는 혜택이 사라져 세금이 껑충 뛰는 겁니다. 명목소득 과세하다 보니까 장기 특별공제가 배제되다 보니까 세부담이 너무 커져버린 겁니다. 세금이 얼마나 증가하는지 공개한 국세청은 중과가 이루어지던 2019년에서 21년 사이 주택 양도가 크게 늘었다며 효과를 자신했습니다. 실제 세금 걱정에 가격을 낮춰 집을 내놓는 다주택자들이 늘면서 서울 아파트 매물은 열흘 만에 2천 건 넘게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 양도세 중과가 재도입된 직후엔 서울 아파트 거래가 절반으로 급감한 바 있어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6월 지방선거가 이제 11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고공행진하는 지지율 속에 더불어민주당에선 출마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반면에 국민의힘은 후보가 없어도 너무 없어 구인난까지 겪고 있습니다. 정태진 기자가 그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내란 종식과 민생 회복, 대한민국 정상화를 완성하는 선거로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매표용 돈 풀기에 나선다면 우리 경제는 회복이 어려운 치명상을 6월 지방선거 민심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구애에 나선 여야. 여야는 각각 이재명 브랜드, 정권 심판을 내세우며 반드시 이기겠다는 계획이지만 한쪽은 출마 러시가, 한쪽은 후보 기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대 격전지인 서울시. 민주당에서는 이미 현역 의원 5명이 출마를 선언했고 정원호 성동구청장도 곧 출마 선언을 할 예정입니다. 경기도도 마찬가지. 민주당은 권칠승, 김병주, 추미애, 한준호 의원, 현역인 김동연 지사 등이 적극적으로 몸을 풀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구인난을 겪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연임에 나서는 가운데 나경원, 신동욱, 안철수 의원이 출마를 고민하고 있고 윤희숙 전 의원만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경기에서는 김은혜 의원, 유승민 전 의원은 출마의 선을 긋고 있고 김문수 전 장관도 불출마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통령 지지율이 높은 만큼 여당 프리미엄을 기대하는 후보가 많은 것이라고. 국민의힘 관계자는 수도권은 여당 강세가 현실인 탓에 없어도 너무 없다며 현역은 의원직을 벗고 본선에 나서야 해 후보 찾기가 더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텃밭인 TK엔 현역 의원 등 10명 안팎의 후보가 우르르 몰려들며 쏠림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첫 지방선거, 수도권을 싹쓸이하겠다는 민주당과 독주를 막겠다는 국민의힘의 전략고심이 깊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민주당 내 공방이 연일 격화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을 둘러싸고 비판 발언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여러 유화책을 내놓고 있지만 당내 이견이 쉽게 좁혀지지는 않는 양상입니다. 장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비당권파 최고위원들은 정청래 대표 면전에서 재차 합당 논의를 멈추라고 요구했습니다. 특정인의 대권놀이에 민주당을 숙주로 이용하느냐는 얘기마저 나온다며 강하게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마치 우리 민주당을 조국 대표 대통령 만들기의 수단으로 여기는 듯한 발언까지 나오는 실정입니다. 차기 알박기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얘기까지. 지방선거 이후 혁신당을 포함해 범여권의 대대적 통합을 이루는 것이 어떻겠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조국 혁신당만이 아니라 소나무당까지 합친 진짜 합당을 우리는 지방선거 앞선 기회에 추진할 것을. 앞서 민주당 재선 의원들은 지도부 내 과한 표현은 자제해야 한다며 집단지성을 모으기 위해 밤샘 토론도 제안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경청의 시간을 갖겠다며 당내 반발 진화에 나섰습니다. 특히 초선 의원들과의 간담회도 비공개로 전환해 가감없는 비판을 듣겠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국회의원들께서 비공개를 원한다면 원하는 대로 어떤 것도 제가 다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당 여부에 대해 전당원 여론조사를 실시해 의견을 들어보자고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합당에 반대하는 조직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당내 균열은 쉽게 봉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장가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 제명에 이어 배현진 의원도 윤리위에 제소되면서 국민의힘 친한계 인사들에 대한 징계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논의될 장동혁 대표에 대한 재신임 표결 여부가 당내 갈등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 제명으로 분출한 당내 갈등이 친한계 의원에 대한 윤리위 제소가 이어지면서 더 격화하는 모양새입니다. 친한계로 꼽히는 배현진 의원은 지난달 30일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소됐습니다. 서울시당 위원장인 배 의원이 소속 당협위원장들에게 한 전 대표 제명을 반대하고 장동혁 지도부를 비판하는 입장을 강요했다는 게 제소 이유입니다. 일부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지난 의원총회에서 조광한 최고위원과 설전을 벌였던 정성국 의원에 대한 윤리위 제소도 논의했습니다. 이들은 정 의원의 인격을 믿고 공개 사과를 할 때까지 제소를 잠시 보류하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윤리위에서 지난달 26일 탈당 권유 징계를 받은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자동 제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탈당 권유는 징계일로부터 10일 이내 재심 청구를 하지 않으면 자동 제명하는 처분이지만 당원에 대한 제명은 최고위 의결사항이기도 해서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원 당규와 관련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을 당무감사실과 당 기조국에서 정리한 이후에 최종적인 당의 공식 입장을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후폭풍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이르면 오늘 의원총회에서 장동혁 대표에 대한 재신임을 묻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어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정부와 여당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관세나 부동산 등 민생 문제부터 특검을 포함한 정치 문제까지 지적했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는 다시 한번 영수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정혜린 기자입니다. 취임 후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대통령의 이름을 30번 언급할 정도로 48분간의 연설 대부분을 정부 비판에 할애했습니다. 특히 지난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상호 관세를 25%로 되돌리겠다고 한 것을 두고 우리 경제가 치명상을 입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델타 포스를 보내고 이란에는 함대를 보냈지만 한국에는 관세 폭탄을 떨어뜨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의구심을 해소하고 한미동맹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 대표는 민주당 주도로 통과한 2차 종합특검에 대해서도 당장 철회하라며 특검이 필요한 곳은 따로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항소 포기 특검, 민주당 통일교 게이트 특검, 민주당 공천 뇌물 특검, 3대 특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장 대표는 연설에서 국민을 27번 외치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생정당으로 거듭나겠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특히 청년층을 위해 무주택 신혼부부 대출 지원과 1,000원의 아침을 1,000원의 삼시세끼로 확대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지방선거부터 선거 연령을 16세로 낮추자고 제안했습니다. 장 대표는 이 같은 내용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자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거듭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정혜린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슈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굿모닝 MBN이 엄선한 투데이 라인업을 통해 오늘의 주요 일정과 현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은 합당 문제를 놓고 내부 갈등이 이어지고 있죠. 이와 관련해 정청래 대표가 오늘 오후 4시 당내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와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듣습니다. 내일은 중진 의원들과 다음 주에는 재선 의원들과 만납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 오전 11시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과 국회에서 회동합니다. 앞서 수차례 영수회담을 요청한 장 대표, 이 자리에서 재차 단독회담을 촉구할 전망입니다. 이후엔 취임 후 처음으로 제주를 찾습니다. 오늘 주목할 만한 판결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오후 2시 창원지방법원인데요.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1심 판결이 오늘 선고됩니다. 이들은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총선 공천을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죠. 검찰은 명 씨와 김 전 의원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고 명 씨에 대해선 증거은닉 교사 혐의로 징역 1년을 별도로 구형했습니다. 오늘의 재판 일정 하나 더 살펴볼까요? 오전 10시 2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선 살인 혐의를 받는 김동원의 1심 판결이 선고됩니다. 김동원은 지난해 9월 서울 관악구의 한 피자 가게에서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 등 3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라인업이었습니다.
어제 절기상 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이 찾아왔죠. 매서웠던 한파가 잠시 물러나고 전국에 포근한 봄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부산에는 벌써 매화가 꽃망울을 터뜨렸고 도심 박물관은 봄을 즐기러 나온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최하원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대학교 캠퍼스가 연분홍색 매화꽃으로 물들었습니다. 시민들은 활짝 핀 꽃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며 소중한 추억을 남깁니다. 입춘인 어제 부산의 한낮 최고 기온이 영상 12도까지 오르며 평년보다 일찍 매화가 피었습니다. 날씨도 따뜻하고 매화도 펴서 이제 봄이 온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서울의 국립민속박물관도 포근한 날씨에 관광객들로 북적입니다. The weather is really nice. It's really nice and I think it's really beautiful. I'm very excited for spring. 박물관 곳곳에는 봄을 환영하는 문구가 붙었고 관광객들에게 복을 기원하는 의미의 입춘첩 나눔 행사도 열렸습니다. 제가 손에 들고 있는 것은 봄의 시작의 의미를 담고 있는 입춘첩입니다. 사람들은 봄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입춘첩을 집의 기둥, 벽 혹은 이렇게 대문 등에 붙여놓습니다. 최근 이어진 한파는 어제 전국적으로 기온이 영상권을 회복하며 주춤했습니다. 우리나라 남동쪽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따뜻한 남서풍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낮에는 전국적으로 영상권을 크게 웃도는 기온 분포를. 하지만 대기가 정체되면서 중서부 지방 중심으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렸고 오늘은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짙을 예정입니다. 비교적 포근한 날씨는 오늘까지 이어지겠지만 내일부터는 찬바람이 불며 미세먼지가 해소되는 동시에 영하권 강추위가 다시 찾아올 전망입니다. MBN 뉴스 최하원입니다. 검찰이 대장동 사건의 판박이로 불리는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1심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 모두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대장동 사건 축소판으로 통하는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어젯밤 항소 기한을 4시간가량 남겨두고 인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일주일 전 1심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민간업자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이들이 비밀 정보를 공유해 배당 이익 211억 원을 챙겼다며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위례 신도시 사업 과정에서 비밀 정보를 얻은 건 맞지만 이게 곧바로 개발 이익으로 이어지진 않았다고 봤습니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이들은 모두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성남시장 재직 당시 이들에게 사업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지금은 재판이 멈춘 이재명 대통령 사건도 영향받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재명과 정진상의 오다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게 명명백백하게 나오니까. 앞서 검찰은 대장동 사건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면서 내부 반발이 터져나오는 등 내홍을 겪었습니다. 검찰은 또 인사 개입 의혹으로 1심 무죄가 선고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에 대해서도 항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현지호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란 재판 선고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란 특검이 최근 재판부에 낸 의견서 내용을 확인해봤더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간 연이은 계엄 공모 관계를 강조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검팀의 의도를 박은채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오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 선고를 앞두고 내란 특검은 지난달 30일 지규현 부장판사 재판부에 의견서를 냈습니다. MBN 취재 결과 의견서에는 김용현 전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계엄 공모 관계에 대한 수사 내용이 자세히 담겼습니다. 노 전 사령관이 국방부 관사 등을 오가며 김 전 장관과 긴밀히 소통한 기록을 확인한 내용이 쓰였습니다. 또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 대해 노 전 사령관이 김용현 전 장관의 말을 받아 적었다고 진술한 내용도 공모 근거로 적힌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통해 특검은 노상원 전 사령관과 김용현 전 장관 간 공모가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공모로 이어졌다고 봤습니다.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 세 사람이 순차 공모를 했다는 건데 윤 전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의 내란 범죄 실행이 김 전 장관을 가운데 두고 이어졌다고 의견서에서 밝혔습니다.
특검팀 관계자는 3명의 공모관계가 분리되는 게 아니라 서로 이어진다는 점을 선고 직전에 재판부에 강조하고자 하는 차원의 의견서라고 밝혔습니다. 선고를 2주 앞두고 특검팀은 계엄 공모 부분에 대해 막판 혐의 다지기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오는 6월 지방선거부터 투표 가능 연령을 16세로 낮추자는 제안을 꺼냈습니다. 선거 연령을 16세로 낮추는 방안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사회적 판단에 있어 성인들의 결코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현재 선거권은 만 18세부터 부여되는데요. 만 16세의 나이라면 생일이 지난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고등학생들이 투표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누리꾼들 사이에선 의견이 엇갈립니다. 아르바이트도 할 수 있는 나이다. 학생 위한 정책도 나와야 한다 등 긍정적인 반응과 동시에 내가 고1일 때를 떠올려 보면 절대 투표권을 못 준다. 교실이 정치화되는 현상이 심해질 것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배우 하정우 씨가 열애 사실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상대는 11살 연하인 배우 차정원 씨인데요. 앞서 일부 매체를 중심으로 7월 결혼설이 불거지기도 했지만 소속사 측에선 결혼과 관련해선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난해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하정우 씨가 50세에 결혼하는 게 목표라고 밝힌 사실이 뒤늦게 조명되고 있는데요. 1978년생인 하정우 씨, 올해 만 48세입니다. 누리꾼들은 상상도 못한 조합이다, 의외의 커플인데 잘 어울린다라며 놀라워하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일부는 소문은 있었다, SNS에 비슷한 사진을 올려서 열애설 의심했었다 등 댓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올해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행사장에 대형 트럼프 동상이 세워질 예정입니다. 주먹을 불끈 쥔 채 팔을 들어올린 트럼프 대통령의 동상, 받침대를 포함하면 무려 6.7m에 달하는데요. 2층 건물과 맞먹는 높이입니다. 2024년 7월 암살 시도를 당했을 당시의 모습이 모델이 됐는데요. 처음엔 청동상으로 제작됐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선호에 따라 금박을 입히게 됐다 전해집니다. 다만 일부 누리꾼들은 현직 대통령 동상은 다소 낯선 느낌이다, 북한이 생각난다, 이것도 사업의 일환인가 등 비판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충남 서천에서 70대 남성 운전자가 후진 중 노점상을 들이받아 한 명이 숨졌습니다. 경기도 화성에선 60대 여성이 몰던 SUV 차량이 지자체 행정복지센터로 돌진해 2명이 다쳤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최희지 기자입니다. 정면 주행 중이던 차량이 잠시 멈춥니다. 잠시 후 차량이 후진하더니 그대로 인도를 올라타 건물을 뚫고 들어갑니다. 어제 오전 9시 반쯤 충남 서천에서 70대 남성이 운전하던 SUV가 인도의 노점상과 건물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차가 빵 들어오고 소리가 크게 나고 파편 튀기고, 근데 생각을 할 수가 없죠. 이 사고로 노점에서 야채를 팔던 70대 자매가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한 명은 숨지고 나머지 한 명 역시 크게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장이 떨리고 이런 일이 있었나 너무나 당황스럽죠.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한 행정복지센터 건물이 뻥 뚫려 있습니다. 간이 침대 주위로 깨진 유리 파편들이 널려 있습니다. 어제 오전 9시 45분쯤 60대 여성이 운전하던 SUV가 후방 돌진해 건물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가방을 이제 끄집어내려고 문을 열고 몸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X를 밟아왔어요. 차량이 돌진한 곳은 건물 1층에 마련된 이곳 휴게실인데 당시 휴식을 취하던 60대 여성 2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한 명은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피해자 모두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를 낸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주차장에서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최근 서울 강남의 한 치과에서 70대 여성이 수면 마취 도중 숨진 사고 저희가 보도해드렸죠. 유사한 사망 사고가 이미 대구에서도 발생했던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치과 측은 사고 당시 기록도 제대로 남겨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안정모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대구 달서구의 한 치과 의원입니다. 지난해 2월 임플란트 시술을 위해 이곳을 찾은 70대 여성이 갑자기 심정지 상태에 빠져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치과에서 수면 치료 중인 환자가 발작한다 이렇게만 신고 들어왔고 여성은 일주일 뒤 숨졌고 경찰은 의료사고를 의심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대수술이 아닌 걸로 보여지는데 사망을 했다. 그 자체가 의료사고의 가능성이 있다. 여성에게 투여된 약물은 마약류 진정제인 미다졸람과 국소마취제 아티카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이 경찰에 제출한 고인의 수술 기록지에는 반드시 적혀 있어야 할 약물 투여 용량과 횟수가 모두 누락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허용량을 초과한 약물 투여가 심정지의 원인이 됐을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국소마취제 자체도 과량이 되면은 심정지나 경기, 경련 이런 게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심정지 호흡부전 이런 것들이 미다졸람하고 같이 만났을 경우에 얘가 상승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당시 주치의였던 대표 원장은 여성의 심장질환 병력을 알고 있었지만 마약류 진정제와 마취제를 투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와 치위생사가 마약류 진정제 투여를 전담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면 마취, 즉 의식화 진정법은 위험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취 전문 인력이 없는 상황에서 마취를 하는 것은 아무래도 응급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과 대구에서 사망 사고가 잇따른 만큼 치과에서의 약물 투여 환경이 충분히 안전한지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울산의 한 반려동물 장례식장에서 병든 반려동물을 불법으로 안락사해온 정황이 지난해 MBN 단독 보도로 드러났는데요. 당시 수의사도 아닌 일반 직원이 마취도 안 한 상태에서 동물들을 죽여 공분을 샀는데 검찰이 장례식장 대표를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박상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울산의 한 반려동물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른 반려동물 목록입니다. 비고란을 보니 화장 전에 동물을 안락사시킨 기록이 곳곳에 적혀 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일했던 직원은 수의사가 아닌 일반 직원이 마취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물들을 죽였다고 털어놨습니다. 근육을 이완시켜 끝내 심정지를 일으키는 석시팜이라는 약을 썼습니다. 대부분 늙었거나 아픈 상태였지만 멀쩡한 동물도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병원 가는 척하면서 사람들이 주변이 없는데 차를 세워놓고 이제 애를 주사를 주는 거지. 나는 뭐 불법인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지난 2021년부터 2년 동안 이곳에서 안락사된 동물은 서류상 확인된 것만 38마리입니다.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도 안락사 사실은 모두 인정됐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피의자의 행위가 수의사법에 해당하는 동물을 진료한 행위라고 볼 수 없고 보호자의 의뢰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동물보호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라고도 볼 증거가 없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앞으로 어떤 이유를 대든지 이유만 있으면 동물 안락사를 해도 된다. 그런 또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습니다. 대한수의사회도 들고 일어섰습니다. 안락사라는 것은 고도의 의료 행위거든요. 그래서 약에 대한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검찰의 판단은 그 동물 진료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동물보호단체는 불기소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조만간 항고장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올해 들어 처음으로 통화를 나눴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미국산 석유와 가스 수입을 제안했고 시 주석은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는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미중 관계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이지율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올해 첫 통화를 가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젯밤 본인의 SNS를 통해 시 주석과 훌륭한 전화 통화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무역과 군사 문제, 대만 정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란 상황 등 주요 현안이 폭넓게 논의됐고 모두 매우 긍정적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무역 분야에선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 확대가 핵심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 구매를 크게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두 농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통화 내용 가운데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석유와 가스를 구매하는 문제가 포함된 것도 주목됩니다. 중국은 그동안 석유와 가스를 러시아와 이란, 베네수엘라 등에서 주로 수입해왔지만 이 중 일부를 미국산으로 대체하는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신화통신은 시 주석이 미국은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4월 미중 정상회담을 위한 방중 계획을 재확인하며 중국 방문을 무척 고대한다고도 했습니다. 두 정상은 11월 중국 에이펙과 12월 미국 G20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올해만 모두 4차례 만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개인적 관계가 매우 우호적이라며 앞으로 중국과 긍정적인 성과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대만 문제와 군사현안 등 민감한 쟁점이 여전한 만큼 실제 관계 개선으로 이어질진 지켜봐야 한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MBN 뉴스 이주일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한밤중 누군가 전설적인 복싱 선수의 동상을 떼어갔습니다. 열성 팬인가 했지만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데요. 무슨 일인지 먼저 영국으로 가봅니다. 검은 마스크와 후드로 정체를 숨긴 남성들. 조각상을 흔들어 떼어내더니 자전거에 싣고 그대로 달아납니다. 영국 출신 유명 권투 선수 테디 발독의 동상을 훔친 겁니다. 19살의 영국 최연소 세계 챔피언이 된 발독을 기리려고 청동으로 제작한 건데요. 실물 크기의 이 동상 고철로 팔려고 훔친 거라고요. 최근 금이나 은은 물론 구리나 청동 같은 금속값도 오르자 금속절도가 활개를 치는데요. 범인도 잡고 동상도 원래 모습 그대로 되찾길 바랍니다. 미국을 덮친 혹한에 지하철에서 추위를 피하는 노숙자들의 상황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번엔 또 다른 대안을 찾아낸 노숙자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뉴욕 거리 한복판에 우두커니 서 있는 남성. 발 아래에선 뿌연 김이 올라오는데요. 한 노숙자가 증기배출구에서 추위에 온몸을 녹이는 겁니다. 금융의 중심이자 화려함의 상징인 뉴욕이지만 이렇게 거리를 배회하는 이들이 9만 명이 넘는데요. 이번 한파에 길에서 목숨을 잃은 노숙자가 최소 16명이라고요. 문제는 추위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란 건데요. 누리꾼들은 9천억 달러의 미국 국방 예산에 비해 정작 시민을 위한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트럼프 행정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2011년 아랍권 민주화 운동인 아랍의 봄으로 리비아의 독재자 카다피가 축출됐는데요. 그의 둘째 아들로서 차기 지도자로도 꼽혔던 이가 피살됐습니다. 리비아의 정치 상황이 얼마나 불안정한지 보여주는 사건이네요. 리비아의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의 둘째 아들 사이프 알-이슬람 카다피. 현지 시각 3일 4인조 무장괴한의 총격에 사망했습니다. 치밀한 괴한들은 범행 전 집안 CCTV부터 무력화했다는데요. 사이프는 카다피 통치 시절 공식 직책은 없었지만 실질적인 총리로 여겨졌습니다. 아랍의 봄 당시 유혈 진압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고 사면 이후에도 도망자 신세를 벗어나지 못했죠. 그래도 옛 카다피 정권의 지지층은 그를 질서를 되찾을 인물로 봤다고요. 이번 사건의 배후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향후 리비아 대선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한 대형마트가 상자에 과자를 무한대로 담아가는 이벤트를 열었는데요. 큰 인기를 끌면서 행사가 조기 종료됐습니다. 그런데 이 과자를 일부 소비자들이 중고 플랫폼을 이용해 비싼 값에 되팔면서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김종민 기자입니다. 상자 안에 과자가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2만 5천 원을 내면 상자에 담은 만큼 과자를 가져갈 수 있는 한 대형마트의 이벤트입니다. 무거운 과자로 지지대를 만들고 가벼운 과자는 가장자리에 쌓으라는 요령까지 공유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같은데 꿀팁이 나와 있다 해가지고 도파민 막 터져가지고 하면서
이벤트는 SNS를 중심으로 챌린지처럼 순식간에 번져갔습니다. 그냥 단순히 먹는 과자를 내가 집어서 먹는 것도 있지만 아이하고 같이 함께 놀이를 할 수도 있다 보니까 이 마트에선 2주치 판매량인 약 300만 봉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물량이 빠르게 소진되면서 대부분 매장에서 이렇게 행사가 조기에 종료됐습니다. 그런데 이벤트 기간 중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과자를 판매한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일부 소비자들이 발빠르게 과자를 쓸어 담아가고 이를 더 비싼 값에 되팔아 이윤을 남기고 있는 겁니다. 지난해 말 대전의 한 유명 빵집 케이크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3배 이상 가격으로 되팔린 것과 판박입니다.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구매를 많이 해놓고 웃돈을 붙여서 되파는 행위는 소비자의 기본적인 책무를 다하는 거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고물가 시대에 위축된 소비 심리를 좀 깨보자고 마련한 이벤트가 일부 얌체족들로 씁쓸한 뒷맛을 남기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종훈입니다. 오늘 꼭 알아야 될 경제 이슈들 키워드로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연금만으론 노후가 불안한 탓일까요?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 누적 가입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2007년 출시된 이후 2018년에 5만 명, 2022년엔 10만 명을 넘어섰고 지난해 12월엔 15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가입자의 평균 나이는 72.4세, 수령액은 월 127만 원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AI가 농업 분야에도 전격 도입됩니다. 정부는 올해 안에 민관 합작회사를 설립하고 2,900억 원 이상의 투자 자금으로 원격 제어가 가능한 스마트 온실과 축사 등을 만들 예정입니다. 또 재배와 축산을 위한 맞춤형 AI와 생육 관리가 가능한 서비스도 개발해 농업 기술을 수출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국가가 정한 품질 안전 기준을 통과한 제품에 붙는 KS 인증 제도가 65년 만에 개편됩니다. 공장을 보유하지 않은 설계자나 개발자도 인증을 취득할 수 있게 돼 첨단 기술 회사나 소규모 스타트업에게도 길이 열렸습니다. 정부는 이를 계기로 AI와 로봇 등 첨단 제품의 상용화를 앞당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추위가 풀리자마자 미세먼지가 날아들었습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 보이겠고요. 오후에 국외 스모그가 추가로 유입되면서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 지역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지속했습니다. 오늘도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퇴근길부터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내일부터는 다시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찾아오겠고요. 이 한파는 오는 주말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여전히 강원 영동과 영남 지방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람도 강하게 부는 만큼 산불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약하게 비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을 보면 서울이 2도, 창원은 2.3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8도, 대전과 전주 12도, 부산 14도로 어제보다 2에서 4도가량 더 높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서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고 우리 당의 대안을 설명하겠습니다. 50분 가까이 이어진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대목입니다. 민주주의에서 야당의 역할은 권력을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권력은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게 야당도 나라도 잘 되는 길이 아닐까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